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인생에서 아주 커다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겪은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이젠 저도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혼했지만 말이죠.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많이 넉넉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회사를 하나 운영하셨었는데 솔직히 어려움 하나 모르고 자랐어요.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전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운영하시던 회사를 제게 물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만은 크게 기대를 하셨죠. 대학도 경영 쪽으로 가시길 원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탑급의 대학의 경영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었어요. 결국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그때부터 온갖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아버지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차도 한 대 뽑아주셨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곤 하셨죠. 그런데 제 일탈은 한 여자를 만나면서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초한 얼굴을 가진 그녀의 얼굴과 긴 생머리와 거기서 나는 은은한 샴푸 냄새는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고 저는 그렇게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 살 어렸었는데 그의 신입생으로 들어온 그녀에게 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내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에 저를 거절하던 아내도 변하지 않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열병 같은 사랑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사고를 치게 되고 말았죠. 20대 초반 군대를 가기도 전에 말이에요. 결혼도 하기 전 아이부터 덜컥 가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열하는 그녀를 안아주면서 저는 어렸지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전 아버지와 어머니께 진실을 말했고 그 대가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우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배우자로 점 찍으신 아가씨가 따로 있기도 했고요. 어딜 봐도 그 아가씨와 나은 점이 없다고 판단한 저희 부모님은 헤어지길 권유했지만 사랑에 빠져 눈이 돌아간 저는 아내와 우리 사이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 길로 처가댁에 가서도 일사천리로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우린 어린 나이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 불려갔지만 아내는 잘 견뎌내 주었어요. 그리고 곧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하나 낳아주었죠. 딸아이의 신생아 시절은 군대에 있느라 자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휴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아내가 별로 안 예뻐 보인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제게는 전혀 아니었어요. 어쩜 함께 사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예쁘던지. 처음에 저희 결혼을 결사 반대하시던 저희 부모님들도 아내가 살뜰하게 시댁을 챙기기 시작하자 서서히 마음을 여셨고 애교쟁이 손주까지 안겨드리자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신사임당만큼이나 현명했고 자애로운 며느리이자 아내였어요. 딸아이 교육도 어찌나 야무지게 교육을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0년도 넘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정말 저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하더군요. 저는 그 사이 아버지가 제게 운영하고 계셨던 무역회사를 물려주셨고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경영 수업을 끝마쳤습니다. 이젠 한 회사의 어엿한 대표가 된 것이었죠.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이후부터는 다른 중소기업 대표의 아내분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던가 럭셔리한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아내는 제게만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수업을 하는 저를 정말 성심성의껏 뒷바라지해 주었어요. 아이를 육아하기에는 회사 일이 너무 벅찼었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준 여자였고 그런 배려와 사랑이 참 고마웠어요. 내줘도 외줘도 완벽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아내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딸아이의 나이가 꼭 아내가 딸을 낳았던 나이 22살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날이 눈에 선한 것 같아요. 그날의 공기마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할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조금 잦은 편이긴 합니다. 끊임없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었습니다. 원래 8박 9일가량의 일정이었죠. 하지만 저희 회사와 중국 측 회사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된 해프닝이었고 일은 겨우 2박 3일 만에 일사천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거의 일주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비어버린 것이었죠. 시간이 생긴 것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날따라 나이를 먹은 것이 우스울 정도로 그런 유치한 장난이 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미처 못 들은 것만 같았죠.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절대 나서는 안 되는 소리들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두려울 정도로 뛰기 시작했고 성큼성큼 들어가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고 얼음처럼 굳어 있었는데 제가 더욱 놀랐던 사실은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가 전혀 낯설지 않은 남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마고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가까이 지냈어요. 친구네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가 무역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작은 회사를 가지겠다는 꿈을 키웠더라고요. 사실 사업이란 것이 처음 물꼬를 트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회사를 건립하였을 때 제가 정말 물심양면의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 친구의 회사의 투자금 절반 이상이 제가 가진 회사에서 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정말 발끝부터 치밀어 오는 배신감에 저는 할 말을 잃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막상 목격하면 무섭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충격에 그냥 나오게 되더군요. 거실에 앉아있으니 쭈뼛거리며 둘 다 옷을 제대로 갖춘 뒤에 거실로 나오더군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제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 빌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학교에 갔던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다녀왔다고 말을 하며 거실에 도착했는데 저희 세 사람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왕좌왕했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놀라긴 하는데
그리 많이 놀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뭔가 충격을 받았다기보단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딸에게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딸은 흠칫 놀라더니 제게 그게 미안해 아빠 라고 말을 하며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도 그 불륜 상대가 제 중마고우란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불륜을 딸아이가 알면서도 제게 묵인했었다는 사실이 제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아무 말 않고 있자 딸아이가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차라리 하지 말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고쳐서 생겼던 딸아이 하나만 낳고 그 이후로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외동딸이라 그런지 이것저것 다 해주고 누릴 수 있게 길렀더니 아이가 버릇이 나빠졌었어요. 사춘기 시절엔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냐는 말을 하는 딸을 보고 저희 부부는 상의를 했고 딸아이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하기 위해 여유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원을 아끼지는 않았지만 딸아이의 용돈만큼은 직접 벌어쓰게 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았고 제가 너무 쉽게 뭐든 손에 쥐어주어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경제관념을 심어줄 겸 버릇을 고칠 겸 겸사겸사 집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용돈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집에 올 때마다 제 딸아이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쥐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자신이 힘들게 용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돈을 받는 대가도 그저 모른 척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입을 싹 다물고 지냈었던 거였어요. 제가 딸을 헛키우고 있었더군요. 저는 딸이고 아내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제 청춘 다 바쳐가며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이런 것이란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더군요. 그래도 일단 일의 기승전결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아내와 친구의 불륜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불륜으로 발전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의 카드 내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숙박업소의 결제 내역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와 함께 가지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죠. 전 설마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제 머리카락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어요. 99.8%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는 뻐꾸기 둥지였습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어요.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커다란 분노가 저를 덮치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가댁에 제가 준 금전적 지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아내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제가 처가댁을 건드리자 바로 반응이 오더군요. 그동안 소소하게 드린 용돈이나 사들인 물건들이야 제가 받을 순 없겠지만 제 명의로 얻어들인 상가 건물과 지금 살고 계신 처가댁의 집도 제 명의였기에 제가 당장 나가달라고 하면 처가댁은 아무 말 못하고 나가야 했어요. 처가댁에서는 내용증명 서류를 받고 난 이후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딸과 이야기해보라고만 하고 더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모든 이야기를 변호사와 진행하도록 실시했습니다. 제 전담 변호사가 제게 알려주기를 처가댁과 아내가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연락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딱 한 번 제가 그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냐며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네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나? 우리가 딸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가? 두 사람 사이에 딸도 있는데.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하게, 어?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지금 친생자 부인 소송도 진행하려고 해요. 아내한테 물으십시오.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대체 왜 저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가댁에선 난리가 난 것 같았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제 친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친부가 제 중마고우란 가능성을 제기해 법적으로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끌어냈죠. 사실 딸아이의 친부가 제가 아니더라도 제 친구는 무조건 아니길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냉정했고 제게 매정했습니다. 제가 딸이라고 믿고 길렀던 아이의 친부는 제 중마고우로 공식적인 판결이 났고 저는 그를 증거로 친구에게 상간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친구는 가정이 있는 놈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딸아이가 먹고 입은 돈까지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양육비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로 측정하여 20년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의 회사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급하게 회수하게 되면 발생하는 위약금이 존재하긴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투자 계획서를 쓰던 당시 저와 신의를 가지고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정말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측정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의로 계약하던 당시에도 제 아내와 불륜 관계였으면서 말이에요. 본인이 제게 신의를 저버린 건 생각지도 않았나 보더군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제가 투자금을 한 번에 모두 회수하기 시작하자 친구의 작디작은 회사는 순식간에 기울어졌습니다. 친구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었죠. 아내는 그래도 친구의 회사가 건재했기 때문에 제게 이혼을 당해 위자료를 많이 불게 되어도 친구를 믿고 있었나 본데 친구마저 폭삭 망하기 시작하니까 제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고 있던 와중에 서재에서 제 컴퓨터로 저희 회사 기밀 자료를 친구에게 전송한 흔적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증거 삼아서 아내와 친구 사이에 오간 메일함들을 열람하길 신청했고 그 결과 아내가 저희 회사 기밀을 친구에게 틈틈이 수년 동안 빼돌리고 있었던 사실조차 알게 되었죠. 더 놀랄 것이 있나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이제 끝이겠지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처가댁과 아내는 제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매일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뻔뻔하게 말이에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눈앞에서 아내의 뺨을 후려치기도 하고 무릎을 꿇리게 하기도 하시는 등 제 대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아내는 제게 울며 불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제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제발 봐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이제 저 괴물 같은 여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친구의 부인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아한 백조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도 제게 빌러왔더군요. 아마 제가 가진 경제적 여유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친딸이 아니니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또한 물려받지 못할 것이고 말이에요. 푼돈 몇 푼에 제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비밀로 했던 딸아이는 자신의 친부가 제가 아니란 점과 제가 그걸 소송해서 친딸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해
상처를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하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제 아이일 때 문제고 남의 자식 아이가 안타깝게 운다고 해도 제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은 상태였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던데 우는 딸아이를 보니 저는 기른 정조차 다 떨어진 모양이구나 싶었죠. 저는 모든 소송에서 가볍게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원했던 조건에 위자료나 금액들이 미치지 않아 협의를 해야 하긴 했지만 전부 승소했죠.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변호사님도 너무 많다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아내는 제가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내야 하고 정말 온 가족이 거기에 나앉게 생겼다는 생각 때문인 것인지 아주 뻔뻔하게도 제게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왔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가댁에 사용한 비용을 전부 뽑아왔습니다. 처가댁에 계절마다 나갔던 해외여행비와 유흥비, 사치비 등등의 내역을 뽑았고 아내의 카드 내역 또한 사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제가 재산을 모으는 동안 아내는 기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산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10%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20년 이상 넘게 산 부부치고 그 정도 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10%를 내줘도 아내는 제게 받은 재산보다 줘야 할 위자료를 비롯해 내야 할 돈이 훨씬 웃돌아 사실상 재산 분할이 의미가 없긴 하더군요. 맨몸으로 쫓겨나는 아내를 보니 꼭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음 싶었죠. 친구는 그 이후 제가 빠진 투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 투자처들을 찾아 발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건 제 투자 모임의 인맥으로 모두 못하게 막았습니다. 친구는 제가 손을 썼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듯 했지만 제가 거기서 더 큰 일을 벌이게 될까 싶어 차마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시시하게 꼬리를 말고 내뺄 거면서 감당하지 못할 짓은 왜 저지른 것인지.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동창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제 친구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전 슬프고 화가 났지만 그와 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며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제게 독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보며 저는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 이후로는 빌빌거리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또 한참 더 흘렀습니다. 그 이후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저는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현주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현주 씨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현주 씨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주 씨와 현재 재혼을 했고 우리 사이에는 어린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현주 씨는 이혼한 아내와 달리 정말 순박하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도 잘 품어주기도 했고 제가 궁금해하면서 집착하기도 했고 그런 행동을 해도 현주 씨는 묵묵히 제가 의심을 풀 때까지 기다려줬거든요. 앞으로 현주 씨와 백년해로 하며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치유를 받는 것 같아 참 웃기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